시장 사람들은 그녀가 늘 중얼거리는 말이라 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또 사진 들고 있네. 저 사진이 도대체 뭔데 저러는지. 글쎄, 잃어버린 가족이 있다더라. 근데 누구인진 아무도 몰라. 비는 점점 거세졌고 노인의 담요는 이미 젖은 지 오래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비 맞는 시장 골목 한가운데로 조심스레 걸어나갔습니다. 윤영임은 도연을 보며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 지하실에 엄마가 계세요. 비 내리는 밤 시장 골목 한가운데 오래 묻혀있던 이야기의 문이 아주 조용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연 담긴 여러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고 있는 인생 수필관입니다. 마지막 반전까지 숨막히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늦은 오후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밤이 되자 빗줄기가 굵어져 시장 골목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재래시장, 천막과 비닐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좌판들은 빗물에 젖어 축 늘어져 있었고 상인들은 하나둘 가게 불을 끄며 귀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좌판 아래로 흐르는 빗물은 검은 아스팔트 위에서 빛을 받아 번들거렸고 젖은 종이박스와 떨어진 야채잎들이 빗물 위를 떠돌았습니다. 진한 젓갈 냄새와 구운 오징어 냄새가 빗물에 섞여 공기 위로 스며들었고 사람들의 말소리는 어느새 사라져 시장은 깊은 밤처럼 고요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조용한 시장 한복판, 아직도 떠나지 않은 이가 있었죠. 낡은 털모자를 눌러 쓴 채 젖은 천막 아래에 놓인 작은 난로 옆에 쭈그려 앉은 노년의 여인. 그녀의 이름은 윤영임 72. 시장 사람들은 그녀를 사진 노파라고 불렀습니다. 이유는 언제나 하나의 사진을 꼭 쥐고 다녔기 때문이었죠. 오늘도 그녀는 젖은 담요를 어깨에 걸친 채 난로 위에서 끓는 주전자 소리를 들으며 그 사진을 조심스럽게 닫고 있었습니다. 사진은 이미 가장자리가 찢어졌고 빛이 발해 있었지만 그녀는 그 사진을 마치 자기 심장처럼 가슴에 꼭 품고 있었어요. 사진에는 어린 여자아이 셋과 웃고 있는 젊은 여인이 서 있었지만 빗물에 젖어 얼굴은 흐릿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윤영임은 사진 속 사람들을 또렷하게 알고 있다는 듯 손가락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조심히 짚었습니다. 그러곤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오늘은 올 거예요. 분명 알아볼 거예요. 시장을 지나던 상인들은 그녀를 눈길 한 번 주었지만 이젠 너무 익숙한 모습이라 크게 관심 두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 한구석엔 이상한 느낌이 남아 있었다는 걸 그들도 뒤늦게 알게 되었죠. 건어물 가게 주인이 지나가며 속삭였습니다. 또 사진 들고 있네. 저 사진이 도대체 뭔데 저러는지. 글쎄, 잃어버린 가족이 있다더라. 근데 누구인진 아무도 몰라. 비는 계속 굵어졌고 시장 골목은 차츰 어두워졌습니다. 윤영임은 난로 앞으로 몸을 더 밀착하며 담요를 끌어올렸지만 손은 여전히 사진을 꼭 쥔 채 떨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막연한 기다림과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 그리고 부서진 기억 같은 것이 얽혀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 시장 입구 쪽에 강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곧이어 검은색 SUV 한 대가 천천히 시장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시장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고급 차량이었죠. 빗물에 젖은 골목길을 SUV가 조심스럽게 지나갈 때 상인 몇몇은 우산을 들고 고개를 들어 그 차를 쳐다보았습니다. 마치 이곳과는 어울리지 않는 딴 세상에서 온 느낌이었어요. 곧이어 조용히 문이 열렸고
고급스러운 검은 오버코트를 입은 남자가 천천히 내려섰습니다. 바로 국내 굴지의 건설 기업 부회장 이도현이었습니다. 도현은 우산도 쓰지 않은 채 비를 그대로 맞으며 한동안 시장 골목을 둘러보았습니다. 비닐 천막, 젖은 좌판, 오래된 붉은 간판. 이 모든 풍경이 이상하게 낯설고 또 낯익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조용히 바라봤지만 누구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느리게 걸었고 그러다 어떤 순간 비 맞으며 앉아있는 윤영임과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도연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힌 듯 노년 여인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어쩐지 익숙한 얼굴, 어쩐지 기억나는 눈빛. 그는 이유도 모르면서 가슴이 묘하게 저렸습니다. 윤영임 역시 그를 바라보았지만 마치 오래전에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이상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갑자기 그녀는 빗속에서 젖은 사진을 조심스럽게 들어보였습니다. 사진 속 인물이 흐릿하게 번졌지만 도연의 눈은 순간 크게 흔들렸습니다. 사진 속 아이 한 명의 얼굴이 기이하게도 낯익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래된 기억, 잊었다고 믿었던 어린 시절 한 조각이 어렴풋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몇 걸음 더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때 윤영임이 아주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 지하실에 엄마가 계세요. 도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설명할 수 없는 섬뜩함과 슬픔에 휩싸였습니다. 비는 여전히 세차게 내렸고 그들의 발밑엔 오래된 아스팔트 위로 빗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속삭였습니다. 또 저 얘기야, 지하실에 누가 있다는 그 말. 근데 저 남자는 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지? 그날 밤 모두는 알지 못했습니다. 비 내리는 시장 골목에서 마주한 이 우연한 순간이 오래 묻혀있던 한 가족의 비밀을 드러내는 첫 장면이 될 거라는 것을. 이도연은 비에 젖은 코트를 벗지도 않은 채 윤영임을 조심스럽게 차에 태웠습니다. 목적지를 묻는 기사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도연은 짧게 말했습니다. 양평 쪽 옛집으로 갑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스스로도 왜 이 노인을 그곳으로 데려가야 한다고 느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마치 다른 사람이 그를 이끌고 있는 듯한 묘한 감각이 있었습니다. 그저 그 오래된 저택에 가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이유 없이 창밖으로 스치는 빗줄기와 네온사인 고속도로의 가로등 불빛이 흐릿하게 반짝였습니다. 윤영임은 뒷좌석에서 담요를 덮은 채 여전히 사진을 품에 안고 있었어요. 그녀는 도연을 보지 않았고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으로 스치는 빛을 바라보며 입술만 아주 작게 떨고 있었습니다. 가끔 무언가를 기억하는 듯 눈을 감기도 했습니다. 마치 그 집까지의 길을 이미 수없이 걸었던 것처럼.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오래전 기억들을 더듬듯 생각했습니다. 어릴 적 자신이 잠시 머물렀던 양평 저택, 어렴풋이 기억나는 그 시절의 풍경, 그리고 따뜻했던 밤 냄새. 분명 누군가 자신에게 밥을 해줬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얼굴은 떠오르지 않았지만 손의 온기만큼은 이상하게 또렷했습니다. 도연은 알 수 없는 불안과 그리움 속에 천천히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차는 점점 서울 외곽을 벗어나 어두운 시골길로 접어들었고 빗소리는 점점 귓가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0년 동안 아무도 살지 않았던 낡은 저택 앞에 도착했습니다. 검은 대문과 오래된 돌담, 균열이 간 담벼락 사이로 자라난 잡초들. 고요했지만 알 수 없는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차 문을 연 순간
풀잎에 물방울들이 바스락거리며 떨어졌고 저택 앞 공기엔 오래된 나무와 흙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윤영임은 아무도 부축하지 않았지만 천천히 그러나 익숙한 듯한 걸음으로 대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저택의 구조를 정확히 기억하는 사람처럼 망설임 없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도연은 이상한 불길함을 느꼈지만 뒤따라 걸어 들어갔습니다. 낡은 현관문은 눅눅한 나무 냄새를 풍기며 천천히 열렸습니다. 먼지가 둔하게 쌓인 복도, 찢어진 벽지는 색이 바래고 군데군데 떨어져 있었으며 오래된 달력이 벽에 그대로 걸려 있었어요. 날짜는 1996년 7월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윤영임은 잠시 멈춰 벽에 손을 얹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등에 어린아이를 붙잡고 서 있던 옛 그림자가 아직 그곳에 남아있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도연은 말없이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했고 무언가를 알 것만 같은데 선명히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도 모르게 속삭였습니다. 이 집 전에 와본 것 같아요. 그 말에 윤영임은 고개를 아주 느리게 끄덕였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빗소리만 창문 유리에 똑똑하고 들릴 뿐. 그런데 그 고요 속에서 도연은 복도 끝 오래된 나무 문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문은 집안의 다른 문들과 결이 달랐습니다. 더 낡았고 손때가 많이 묻어 있었으며 닫혀 있음에도 이상하게 누군가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바로 지하실로 내려가는 문. 누가 봐도 가장 오랜 세월 누군가 드나들었던 흔적이 있는 문. 윤영임은 그 문 앞에 서더니 노쇠한 손으로 조심스럽게 손잡이를 쓸었습니다. 먼지가 손등에 묻었고 그녀는 그 문을 바라보며 마치 오래된 친구를 대하듯 작게 인사하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연은 숨을 들이쉬며 문을 바라봤지만 쉽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그 문은 단지 지하실 문이 아니라 기억의 문 같았습니다. 감히 열어서는 안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지만 동시에 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묘한 끌림이 있었습니다. 조용한 정적 속에서 윤영임은 문 손잡이를 돌리지 않고 중얼거렸습니다. 다시 기다리고 있었네요. 그 말은 도연의 마음을 깊은 곳에서 흔들었습니다. 그는 문득 그 문 뒤에서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린 듯한 착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울음은 슬프지 않았습니다. 외롭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군가를 아주 오래 기다린 소리 같았습니다.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의 목소리처럼. 도연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그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잡이를 잡는 순간 이상하게도 차가운 느낌이 아니라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문 너머에 누군가 살아있다는 듯. 도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그는 숨을 호련히 삼켰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이상한 기대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윤영임은 아주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한 아이가 살았어요. 아주 오래. 문득 빗소리가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문 앞에 서 있었고 모든 것은 이제 시작되려는 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닫힌 문 하나 앞에서 긴 세월 묻혀있던 이야기의 첫 실마리가 조용히 튀어나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나무 문 앞에 선 도연은 심장이 거칠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문손잡이를 잡고 있는 손끝이 떨렸고 등줄기에는 알 수 없는 한기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한기는 두려움이 아니라 이상하게도 낯익은 온기와 닿아 있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목끝까지 차올랐고 그는 스스로도 모르게 속삭였습니다. 이 문 예전에 본 적이 있어요. 윤영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문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습니다. 마치 문이 아니라 오랜 세월 잠들어 있던 누군가의 어깨를 토닥이는 듯한 손길이었습니다. 그 순간 문에서 먼지 한 겹이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것처럼 공기 속에 이상한 떨림이 번져갔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문손잡이를 돌렸습니다. 삐걱 마이너스 소리를 내며 문이 열리자 차갑고 습한 공기와 함께 오래된 종이 냄새, 곰팡이 냄새, 그리고 어째서인지 따뜻한 밤 냄새 같은 것이 뒤섞여 올라왔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곳에서 누군가 밥을 먹고 기다리고 살아있었던 흔적 같은 냄새였습니다. 도연은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을 지하 계단으로 옮겼습니다. 윤영임은 그의 뒤를 조용히 따라 내려왔습니다. 계단은 삐걱거렸고 벽에는 시간이 만든 금이 여기저기 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벽에는 단순한 균열만이 아니라 희미한 글자들도 보였습니다. 손때 묻은 자국들, 작은 키로 쓴 듯한 어린아이 필체, 깨진 벽돌 사이로 기다릴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엄마는 꼭 오실 거예요. 같은 글귀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도연의 걸음이 그 글귀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어느 순간 기억이 망막에 번쩍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릴 적 이곳에서 누군가가 자신에게 밥을 떠먹여주던 기억이 아주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숟가락과 계란국, 그리고 따뜻한 목소리. 괜찮아요. 여기 있으면 안전해요. 그 기억은 실체 없는 환상처럼 느껴졌지만 이상하게 그 순간 어깨가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하실 내부는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낡은 담요 몇 장, 헤어진 인형, 아이들 그림이 그려진 종이 조각, 마른 꽃이 꽂힌 작은 유리병. 모두 누군가의 시간이 그대로 머물러 있던 흔적이었습니다. 마치 이곳은 감옥이 아니라 보호가 필요한 어린 생명이 잠시 숨겨져 지내던 작은 세계 같았습니다. 윤영임은 지하실 한 구석으로 조심히 다가갔습니다. 그곳엔 작은 나무 의자가 놓여 있었고 의자 위에는 어린이용 신발 한 켤레가 반듯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빛이 바래고 끈은 헤어져 있었지만 신발은 깨끗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돌아올 주인을 위해 닦아둔 것처럼 윤영임은 그것을 손으로 쓸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 아이가 여기 있었어요. 분명히.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연을 돌아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신발 처음 샀을 때가 생각나네요. 발이 참 작았죠. 그 말은 도연의 머릿속에 또 다른 기억을 번쩍 떠오르게 했습니다. 아주 낡은 기억. 누군가 자신에게 작고 하얀 신발을 신겨주던 순간, 무릎 위에 앉혀놓고 끈을 예쁘게 묶던 손길, 그리고 그 손에 묻어있던 국물 냄새 같은 따뜻한 향기. 순간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감정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는 그 신발을 바라보다가 더 이상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숨결이 거칠어졌고 무언가가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윤영임은 그의 옆으로 천천히 다가오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버려진 게 아니었어요. 숨겨진 거예요. 지키기 위해. 그 순간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목소리로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저 여기 있었나요? 어렸을 때. 윤영임은 눈을 감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그러나 가장 확실한 진실을 말했습니다. 당신 여기서 자랐어요. 아주 잠시지만. 그 말은 마치 어두운 지하실에 오래 잠들어 있던 시간들을 천천히 깨우는 주문 같았습니다. 지하실은 고요했지만 공기 속 어딘가에서 오래된 시간들이 깨어나는 듯한 기척이 있었습니다.
기다려온 시간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지하실은 더 이상 버려진 공간이 아니라 살아있었던 기억이 숨쉬는 자리로 다시 존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실을 나온 밤 비는 잠잠해졌지만 바람은 여전히 축축한 냄새를 품고 저택 주변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한동안 계단 위에 서서 침묵한 채 저택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지하실에서 보고 들었던 모든 것들이 불현듯 현실의 색을 띠며 머릿속에 다가왔고 그 감정은 묘하게도 공포가 아닌 이상한 그리움과 슬픔이었습니다. 그는 분명 지금 막 처음 본 공간임에도 낯설지 않은 감각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윤영임은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가 거실 창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사진이 쥐어져 있었고 그 눈빛은 아득히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죠. 도연은 그녀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말을 꺼내기 전에 집안 전체에서 묘한 분위기가 흘러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작은 나무 바닥, 닳아버린 계단 손잡이, 허공에 떠다니는 먼지들조차 마치 숨을 쉬고 있는 생명체 같았습니다. 집안에는 사람이 살았다는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벽에 걸린 오래된 달력엔 1996년 7월이 그대로 멈춰 있었고 식탁 위엔 누군가가 오래전 사용했던 유리컵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지금까지도 누군가 매일 이곳에 앉아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도연은 조심스레 그 유리컵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컵이 차갑지 않았다는 걸. 그 순간 도연의 등 뒤에서 문소리가 났습니다. 툭! 낡은 거실 문이 스스로 바람에 조금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누군가 지나간 것처럼. 도연은 즉시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죠. 하지만 그 시선이 머문 자리에서 그는 또다시 묘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오래전 자신이 머물렀던 흔적 같았습니다. 떠오르는 얼굴은 없는데 잊지 못할 감각만이 존재했습니다. 윤영임은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집 기억하시죠? 당신이 처음으로 글자를 배웠던 곳이에요. 그 말에 도연은 숨을 멈춘 듯 멈칫했습니다. 어린 손으로 벽에 글자를 쓰던 장면, 누군가 네 글자씩 천천히 가르쳐 주던 기억,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며 웃어주던 따뜻한 얼굴. 그는 그 기억을 떠올리려 했지만 끝내 그 얼굴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목소리만큼은 아련하게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괜찮아. 여기 있으면 안전하니까. 도연은 더 이상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거실을 벗어나 마당으로 나왔고 저택 뒤편으로 향하는 좁은 길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길은 풀에 덮여 있었지만 누군가 자주 밟은 듯한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그 길 끝엔 작은 창고처럼 보이는 그러나 문이 단단히 잠겨 있는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문을 바라보는 순간 지하실과 또 다른 감각의 연결을 느꼈습니다. 그 건물은 지하실과 이어져 있는 진짜 비밀이 숨어 있는 공간 같았습니다. 도연은 잠긴 문 앞에 서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손은 문고리를 잡고 있었고 숨결은 거칠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 순간 윤영임이 천천히 다가와 그의 옆에 섰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회한이 어려 있었고 눈빛은 사과와 설명, 그리고 아직 하지 못한 말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바람이 스쳐 지나갔고 마당의 나뭇가지들이 물감을 바른 듯 진하게 흔들렸습니다. 도연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이 집에는 두 아이가 있었어요. 하나는 지켜야 했고 하나는 지켜주지 못했어요.
그 말은 저택 전체를 흔드는 울림처럼 느껴졌습니다. 도연의 표정은 깊이 굳어졌고 그의 눈빛은 놀라움과 슬픔,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불안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두 아이, 그가 겨우 물었을 때 윤영임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만 숨겨진 게 아니었어요. 그녀의 말이 떨어지던 순간 집안 어딘가에서 문이 저절로 닫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쾅! 도연은 그 소리를 듣고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마치 그 문소리가 지켜내지 못한 또 다른 아이의 존재를 알리는 듯 들렸습니다. 저택은 고요했지만 고요 속엔 분명히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잊힌 기억들, 그리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들이. 그리고 그날 밤 윤영임의 눈빛은 분명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또 하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을. 비가 그친 저택 위로 아주 천천히 달빛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밤은 깊었고 저택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는 평온이 아니라 폭풍 전의 정적처럼 낯설고 긴장된 분위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윤영임은 오래된 식탁 앞에 앉아 있었고 도연은 거실을 천천히 서성였습니다. 낡은 벽지 위에는 오래전 어린 손으로 그린 듯한 크레파스 그림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 그림 속엔 두 아이가 나란히 서 있었고 그 옆에 엄마는 약속 지켰어요 라는 글이 삐뚤빼뚤 적혀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림을 오래 바라보다 천천히 손을 뻗었고 그의 손끝은 떨렸습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그 글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그 순간 거실 문이 열리며 비에 젖은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도연의 회사 법무팀 직원과 운전기사였습니다. 그들은 이 저택이 곧 개발 철거 대상이라는 서류를 가져왔고 도연에게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직원의 표정은 서류보다 더 복잡했습니다. 그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부회장님, 이곳 예전부터 실종 신고된 사건과 관련된 장소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선 아직도 지하실 아이 이야기로 알려져 있다고. 도연은 놀라 직원의 말을 끊으려 했지만 직원은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실종된 아이 기록 중 하나는 부회장님 성함과 같은 성씨입니다. 도연의 표정은 굳었고 그 작은 단서 하나가 오래 묻혀있던 감정들을 끌어올리는 듯 했습니다. 숨이 막히도록 답답했고 뒷목이 저릿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뭔가를 떠올리려 했지만 기억은 조각난 사진처럼 흐릿하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순간 윤영임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낡은 서랍에서 작은 금속 상자를 꺼냈고 상자는 오랜 세월 묵은 듯 반쯤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었고 그 안에는 아주 작은 은목걸이 두 개가 들어 있었어요. 하나는 조약돌처럼 작고 단단한 펜던트,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반쯤 깨진 하트 모양 펜던트였습니다. 깨진 펜던트에는 작은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H, Y, Y, D. 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 어딘가에서 자신과 누군가가 반으로 나누었던 작은 목걸이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는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기억하는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 기억 속엔 언제나 또 다른 아이가 있었다는 것을. 윤영임은 펜던트를 바라보다 아주 느리게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 옆엔 늘 어떤 아이가 있었어요. 당신은 기억하지 못해도 그 아이는 기억했어요. 매일 여기서. 도연의 숨이 거칠게 흔들렸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물었습니다. 그 아이 지금 어딨나요?
윤영임은 한동안 말하지 않고 지하실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엔 후회, 그리움, 슬픔,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기다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떠난 적이 없어요. 바로 그 순간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오래된 라디오에서 갑자기 전파 잡히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지지직. 누군가의 숨소리 같기도 하고 어린아이의 웃음소리 같기도 했어요. 불이 들어오지 않았던 라디오가 스스로 켜진 것입니다. 거실에 있던 모두가 그 라디오를 바라보며 움직이지 못했고 도연은 마치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바람이 저택 안으로 스며들며 오래된 커튼을 흔들었고 벽에 걸린 낡은 사진이 바스락거리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사진은 한 사람은 흐릿하고 다른 사람은 선명한 얼굴이었어요. 그 선명한 얼굴은 어리지만 지금의 도연과 똑같이 생긴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흐릿한 얼굴은 아무리 봐도 선명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집 어딘가에 아직 남아있는 것처럼. 윤영임은 사진을 집어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혼자가 아니었어요. 도연의 눈엔 알 수 없는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슬픔인지 그리움인지 죄책감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그가 이 집으로 돌아온 이유가 단지 과거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택 안의 공기는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 잠든 이야기가 이제 막 눈을 뜬 것처럼. 사람들은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숨겨져 있었던 건 단 하나의 진실이 아니라 기억하고 싶었지만 감히 기억할 수 없었던 이름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이름은 곧 모두를 흔들어 놓을 것이었습니다. 아침 해가 저택 마당 끝에서 천천히 떠오르고 있었지만 집안은 여전히 어둡고 차가웠습니다. 밤새 아무도 잠을 이루지 못했고 공기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감이 고여 있었습니다. 거실 바닥엔 떨어진 사진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반쯤 열린 창문 사이로 서늘한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도연은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눈은 사진이 떨어져 있는 그 지점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이 감각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이 집을 알고 있었고 이 기억에서 절대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윤영임은 식탁 위에 놓인 은색 목걸이 2개를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손등은 밤새 떨렸고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은 슬픔만이 아니라 오랫동안 감추고 버텨온 사람의 다 내려놓은 듯한 표정이기도 했습니다. 직원들과 운전기사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직감했습니다. 이곳엔 법이나 기록에 남지 않은 진짜 이야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정적 속에서 제일 먼저 말을 꺼낸 사람은 도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조심스럽고 낮았으며 마치 스스로에게 묻는 듯 했습니다. 그 아이 도대체 누구였죠? 그는 목걸이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왜 나와 같은 걸 가지고 있었나요? 윤영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은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오래된 고백과 같은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그 아이를 기억하지 못하죠. 잠시 말을 멈추고 눈을 감고 천천히 다시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당신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어요. 거실의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도 진동하는 듯 했습니다. 말 한마디가 마치 벽에 스미듯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도연은 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아이 아직 이 집에 있습니까? 윤영임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하실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표정에는 두려움과 그리움, 그리고 미안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그녀는 마침내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이 집 안에 있어요. 여전히 기다리고 있어요. 도연은 잠시 몸을 굳힌 채 말을 잃었습니다. 놀라움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단지 형체가 있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집에 남아있는 기억, 시간, 그리고 누구도 닿지 못한 기다림 자체에 대한 이야기 같았습니다. 그 집은 그 아이를 잃지 않았고 그 아이는 이 집을 떠나지 않았다는 이야기. 윤영임은 손에 쥔 펜던트를 천천히 쓸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아이는요, 떠난 게 아니에요. 숨겨진 것도 아니고 잊힌 것도 아니에요.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그저 당신이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말은 어쩌면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오랜 죄책감과 후회의 고백 같았습니다. 윤영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지켜야 했는데 결국엔 지켜내지 못했어요. 도연은 그녀의 말을 끝까지 듣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뒤틀리는 듯 답답했고 숨이 막혀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 감정은 공포도 아니고 단순한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막연한 상실감,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죄책감, 자신이 잊어버린 기억이 아니라 기억하기를 포기했던 무언가가 되살아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순간 윤영임이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마지막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 아이 이름은. 말을 멈추고 그녀는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윤도희였습니다. 윤도희? 세 글자가 도연의 머릿속에 울리는 순간 마치 조각난 퍼즐들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하듯 기억 속 풍경들이 하나둘 눈에 떠올랐습니다. 비 내리던 날 빵을 나누던 작은 손, 벽에 붙어있던 크레파스 그림, 나 윤도희, 여기에 있을게.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손가락이 느리게 떨렸고 호흡은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그 이름은 잊은 적이 없었는데 기억할 수 없었던 이름이었습니다. 바람이 집안을 스쳐 지나갔고 지하실 문이 잠시 흔들리며 아주 희미한 소리를 냈습니다. 툭! 마치 누군가 그 이름을 듣고 반응하는 것처럼. 이제 이 집엔 더 이상 침묵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기억을 되찾은 자, 기억을 지키고 있는 자, 그리고 돌아오지 못한 이름까지. 이제 이야기는 그 아이를 찾는 이야기에서 그 아이의 기억과 마주하는 이야기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도연은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진실은 찾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진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 해가 완전히 기울고 저택안은 다시 어둡고 고요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고요는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집안 곳곳에서 오래된 기억들이 깨어나는 듯 공기 자체가 말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거실벽에 걸린 낡은 사진은 이미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창문 틈으로 들어온 서늘한 바람은 사진 모서리를 자꾸 흔들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흐릿한 얼굴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지만 이제 그 이름은 분명했습니다. 윤도희. 도연은 조용히 일어나 지하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더 이상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그에게 지하실은 더 이상 두려운 공간이 아니라 누군가가 오랫동안 기다린 자리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계단 앞에 멈추었을 때 그는 알았습니다. 오늘은 이 문을 반드시 열어야 한다는 것을. 윤영임은 말없이 그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불안보다 고요했고 후회보다 확신에 가까웠습니다. 그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는 오랫동안 자신이 지키지 못한 아이에 대한 죄책감이 여전히 흐르고 있었어요. 지하실 문 앞에서 도연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손은 떨렸지만 이제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아주 희미하게 귓가를 스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여기 있어요. 그것은 분명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누군가의 존재였습니다. 도연은 문을 열었습니다. 지하실은 변한 게 없었습니다. 조용했고 차갑고 오래된 시간의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정말 달랐습니다. 그 공간은 죽은 곳이 아니라 살아있었던 시간이 숨쉬는 장소처럼 느껴졌습니다. 벽면엔 어린 손으로 그린 그림과 빗물에 번진 글씨, 그리고 한쪽엔 작고 낮은 키로 남긴 듯한 벽 표시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곳엔 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살아있었던 시간 자체가 남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고 지하실 한가운데 놓인 작은 의자 앞에 멈췄습니다. 그 의자 위엔 낡은 인형 하나, 그리고 깨지지 않은 은목걸이 하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보이지 않던 목걸이였습니다. 도연은 숨을 멈추고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기억은 더 이상 흐릿하지 않았습니다. 비 내리던 날 누군가 자신의 신발끈을 묶어주던 손, 어둡고 무서운 밤 누군가 자신에게 불 꺼지지 않은 초 하나를 건네던 장면, 그리고 마지막 장면. 괜찮아요, 오빠. 나 여기 있을게. 무서워도 울지 않을게. 그 목소리의 주인은 처음부터 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는 사라진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 집에 있었다는 것. 누군가의 기억 속에, 누군가의 시간 속에, 그리고 이 집 자체로. 도연은 천천히 의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처음으로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도희야. 지하실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지만 그 순간 어딘가에서 문득 바람이 불었습니다. 창문은 닫혀 있었는데 지하실이 움직였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니, 기억이 움직였던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윤영임은 계단 위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기억 속에서만 존재하던 목소리가 이 집안에 처음으로 울리는 순간 그녀는 비로소 알았어요. 이 이야기는 한 아이를 찾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아이를 기억 속에 되살려내는 이야기였다는 것을. 그날 밤 도연은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슬픔의 울음이 아니었고 후회의 울음도 아니었습니다. 그 울음은 긴 기다림이 끝났다는 울음, 그리고 누구도 잊힌 사람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울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잊어버린다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진짜 잊힌 건 기억이 아니라 기다림을 멈춘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그날 지하실은 아주 조용히 두 사람의 숨결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외롭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돌아오지 못했던 그 이름은 그날 비로소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봄비가 고요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겨울 끝자락의 차가움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저택 앞마당에는 작은 새싹들이 하나둘 얼굴을 내밀고 있었어요. 낡은 돌담 아래엔 개나리가 조심스럽게 노란 꽃망울을 틔우고 있었고 마당을 감싸고 있는 벚나무 가지들도 서서히 꽃잔치를 준비하는 듯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택은 여전히 오래되고 낡았지만 이상하게 더 이상 어두운 집 같진 않았습니다. 마치 이 집도 이제는 기다림을 멈추고 새로운 호흡을 하려는 듯 고요한 숨을 쉬고 있었어요. 도연은 이른 아침 지하실 문 앞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더 이상 그 문은 두려움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래 지켜온 마음, 잊지 않고 남겨둔 자리, 그리고 돌아오지 못한 이름을 위한 조용한 기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열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억은 꺼내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며 남겨두는 것이라는 걸 이제는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거실 한복판,
낡은 서랍 위에는 가족 사진이 새 액자에 담겨 놓여 있었습니다. 흐려져 있던 사진은 복원이 되었고 흐릿했던 얼굴은 이제 조금 더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세 아이 중 둘은 선명했고 끝에 한 아이는 아직 조금 흐렸지만 도연은 그 아이의 얼굴이 이제 흐릿해도 상관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얼굴이 아니라 이름이 기억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진 아래엔 조용히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윤도희, 기다리던 아이. 윤영임은 정원에 작은 의자를 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꽃 이름을 외우듯 중얼거렸습니다. 예전엔 이 집에서 도망치듯 살았지만 이제는 이 집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도연이 물었습니다. 여기 계속 계실 건가요? 윤영임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여기 있어야 그 아이가 돌아오는 길을 잃지 않을 테니까요. 그 대답은 슬프지 않았고 오히려 이상하리만큼 따뜻했습니다. 도연은 깊게 고개를 끄덕였고 잠시 말을 멈춘 뒤 처음으로 편안한 얼굴로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도희야. 그 이름은 울림이 되었고 집 안으로 바람으로 햇살로 번져 조용히 흩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택엔 오랜만에 불이 켜졌습니다. 거실의 오래된 스탠드 조명은 노란 빛을 발하며 집안 곳곳을 비추었고 부엌에서는 물 끓는 소리가 잔잔히 퍼졌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떠날 수 있어도 기억은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말은 이 집을 천천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마을 아이들이 저택 앞에서 뛰어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담벼락에 피어난 민들레를 따서 꽃바구니를 만들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 집은 무서운 집이 아니래. 이 집엔 누군가를 기다리는 마음이 살고 있대. 그 말을 듣고 윤영임은 창문을 열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슬픔이 아니라 기다림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은 슬픈 게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이도연은 저택을 그대로 남기기로 했습니다. 개발도 하지 않고 헐지도 않고 박물관도 아니고 단지 기억이 머무는 집으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철거하려던 계획서를 조용히 찢으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집은 남겨야 할 이유가 있으니까요. 바람이 지나가며 지하실 문을 아주 살짝 흔들었습니다. 쾅 하는 무서운 소리가 아니라 살며시 마치 누군가 문 뒤에서 웃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그날 누군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 아이는 떠난 적이 없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기억은 잊혀지는 게 아니라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다시 살아난다는 것. 그 집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기억처럼 숨쉬고 있었어요. 천천히, 조용히, 그리고 따뜻하게. 끝났지만 끝나지 않은 이야기.